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뎁 콘솔리데이션, 컨슈머 프로포절, 뱅크럽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개인 회생 및 파산이 되겠는데, 이제 뭐 가능하면은 피하면은 좋겠지만, 이 일을 하다 보면, 인생을 좀 살다 보면은 생각처럼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뭐잘 되면은 좋겠지만은 안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고 대비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끔 되죠. 이제 일이 잘 생각처럼 잘 진행이 안 되면 내가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처음에 이제 투자금이 들고 그리고 그 일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수익이 안 나게끔 되면 그러면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적자가 점차 쌓이고 불어나서 또 다른 대출로 이어지게끔 되고 그리고 더 높은 이자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버거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끔 돼요. 그럴 때에는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더 많은 빚을 지기보다는 그 이러한 뎁 콘솔리데이션이나 컨슈머 프로포절, 뱅크럽시를 통해서 빚을 통합을 하거나 탕감을 받고 새로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나은 차악을 선택을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서 내가 하던 일을 수습하고, 그리고 채무 탕감에 들어가야 될지를, 처음부터 이게 나는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미리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고 시작을 하다 보면 내가 시작하는 일을 새로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더 마음 편하게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일이 잘 안 돼도 그러면 이제 먹고는 살 수가 있지, 우리 가족을 지킬 수는 있지, 이런 마지막 노선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뎁 콘솔리데이션이랑 컨슈머 프로포절이 무엇인지, 뭐 뱅크럽시는 뭐 말만 들어도 느낌이 이렇게 빡 오죠. 거의 인생 종치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그나마도 그 좀 이렇게 살아날 구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기보다는 뱅크럽시가 낫고, 그리고 뱅크럽시보다는 컨슈머 프로포절이 그나마 더 낫고, 그것보다는 이제 뎁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나 기록이 남는 정도도 조금 이제 달라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년 전에 한 7만 불의 빚을 지고 뎁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그 2년 모든 빚을 다 갚고 나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2년 동안 신용 등급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기록에도 좀 남지만 그 이후로는 기록에서도 지워져요. 법원을 거치지도 않고요. 그런데 컨슈머 프로포전이나 뱅크럽시는 신용에 대한 영향이나 뭐 이런 게 훨씬 더 길고 크레딧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빚을 지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닌데, 근데 빚을 진 사람도
어떻게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이 사람이 노숙자가 되거나 범죄자가 돼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런 악영향들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와서 우리들 세금으로 처리를 하게끔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 빚에 대한 악영향 속에서 그 악순환 속에서 이걸 커트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지를 좀 이 사이트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사이트는 크레딧 카운셀링 소사이어티라는 곳이에요. 이곳을 통해서 저도 그 채무를 다 그 갚았고요. 탕감을 받은 거는 아니에요. 그 이제 100% 원리금은 다 갚았습니다. 그 원래 5년 프로그램이었는데 3년 만에 끝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7만 불이었는데 지금은 플러스 7만 불 정도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3년 만에 만든 거 치고는 꽤 괜찮은 성적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빚을 좀 이렇게 잘 관리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투자들이 좀 이렇게 괜찮은 성적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상담을 받고 좀 이렇게 내용을 미리 좀 알아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하고 당장 받아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그 어떤 일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어디가 마지노선인지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립니다. 여기 말고 사설업체들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비영리 단체인데 수수료는 당연히 어느 정도씩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설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용이 좀 과도하게 측정이 된다든지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몬슬리 페이먼트는 낮아지는데 그 전체 갚아야 될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게 높다든지 그 채무 탕감도 되고 그리고 빚도 날리는데 수수료는 너무 높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제2, 제3금융권, 제4금융권 뭐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뱅크럽시부터 내용을 이제 보면 어, 한국말로 좀 이제 바꿔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파산은 정말 당신의 유일한 선택입니까? 가능하면은 파산을 피하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컨슈머 프로포저를 피하는 게 낫고요. 그런데 더 안 좋아지는 것보단 낫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파산에 대한 대안들도 존재를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했던 게 이제 DMP, 뎨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으로 부채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여기 컨슈머 프로포절도 있고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을 고려해야 할 때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없는 경우 그 자산 매각으로 빚을 갚을 수가 없다. 부채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할 자격이 없거나 시작하고 싶지 않다. 자포자기한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부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으쌰으쌰 하기보다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삶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파산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파산하고 새로 시작을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신청 같은 경우에는 9개월에서 21개월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인 경우에는 36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법원의 그 판결을 받아야 돼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파산
진행이 될 때 이제 자산가 소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그 사용을 하는 차는 보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을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 뭐냐 이 파산을 하게끔 되면은 좀 채무가 탕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득을 제한한다라고 해요. 전체 돈의 50%까지 이렇게 일정 금액 이상을 벌어들이는 경우에 그 소득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파산 신청을 위한 10단계의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고서는 준비를 하는 게 낫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산해도 처분되지 않은 부채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자녀 양육비를 위해 빚진 돈이라든지 배우자 부양비로 빚진 돈, 법원 명령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부채가 여전히 파산 이후에도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에서 9년 동안 신용등급이 크게 손상이 된다라고 해요. 이제 이걸 진행을 하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그 신용등급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게끔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7년에서 9년 동안 그 파산 이후에도 그러면은 어떠한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거냐. 네, 이렇게 예금을 하고 쓰고 뭐 신용카드를 넣는데 시큐어 크레딧 카드라고 내가 2,000불을 쓸 수가 있는데 2,000불을 그 디포짓으로 넣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디포짓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죠. 아니면은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이제 제2금융권, 제3금융권, 하드머니라든지 뭐 프라이베이트 론, 그 캐나다에서는 비렌더라고 하는데 이런 데를 통해서는 그 이제 은행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건이라든지 이자율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파산은 이렇습니다. 이제 뎁 콘솔리데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를 통합하는 일반적인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더 이상 모든 부채를 매월 상환할 수가 없다. 그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게 더 큰 상황인 거죠. 높은 이자율의 신용카드 부채 같은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부채를 통합하기 위해서 모기지를 재융자가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런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부채 지금 그 감당이 안 되는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거를 좀 그 통합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관리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 갚을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뎁 콘솔리데이션 론인데 그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론이라서 그 자격이 필요해요. 다른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대출을 일으켜서 보통 이렇게 대출이 A은행에서 뭐 2년짜리 뭐 개인신용, 뭐 B은행에서 뭐 다른 그 뭐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그 인터레스트랑 기간으로 여러 개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용카드도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뭐 한 만 불 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기간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도 다 틀리고 그거를 하나의 대출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대출 하나를 일으켜서 뭐 5년 동안 뭐 이거를 매달 얼마씩 이렇게 갚기로 한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이제 데콘솔리데이션 론인데 이거는
아마도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덜 할 거예요. 뭐 얼마큼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른 신용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신용카드 부채를 하나의 신용카드로 통합한다. 그 이제 이것도 자격이 필요하죠. 그 더 많은 돈을 땡겨서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걸로 이제 다른 부채들을 다 갚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만 관리를 하는 거죠. 하나로 통합을 하면은 조금 이제 그 뭐냐 관리하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리고 시작할 때 이제 좀 저금리로 프로모션을 준 경우죠. 될 수가 있고요. 프로모션 이자율이 빨리 만료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빚 돌려막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악용하게끔 되면 근데 이 방법을 통해서 빚을 탕감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자본 신용 한도는 그 자기 집에 홈 이쿼티 라인 오브 크레딧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집의 자산의 한 20% 이상을 그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이거를 서브 프라임 렌더 그 B 렌더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프라이베이트 렌더가 되는 거죠. 개인 사설 업체에서 이제 그 홈 이쿼티 라인 오브 크레딧을 약간 높은 수수료로 받아서 이 다른 모든 빚들을 다 통합을 시키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유연한 지불 방식이 이자만 좀 그 내도 되고 한동안은 뭐 프린서펄은 조금 이제 그 원리금은 좀 천천히 갚아도 된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 5%의 다운 페이먼트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 한 25년 모기지에서 한 5년 정도를 갚았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자격 요건에 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20%가 되기 전까지는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걸 그 DMP를 들어갔을 당시에는 그 이 조건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 퍼센티지가 너무 낮아서 그 다른 론이 가능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신용대출을 다 받은 거라서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DMP가 되는데요. 그 이제 캐나다 부채청산의 방법인데 이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나아질 것 같지 않지만 일시불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합의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채 청산이라는 거죠. 예, 신용 등급도 결제 후 6년에서 7년 동안 영향을 받지만 당사와 같은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단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채 청산의 방법으로 이제 컨슈머 프로포절이나 뭐 DMP를 제시를 하는데 이제 컨슈머 프로포절이 먼저 나왔네요. 이제 파산 관제인이 그 들어오고요. 이게 컨슈머 프로포절 같은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어느 정도 탕감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 이제 최대 75%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퍼센티지까지 언급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악영향을 끼치게끔 되죠. 그 소비자 한국말로 하면은 개인회생이에요. 그 파산은 거의 100%라고 보면은 그 개인회생은 일부의 탕감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용등급에는 파산이 가장 악영향이고 개인회생이 그 다음이고 그 뎁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은 그나마 좀 낫다. 그래도 그 빚은 100%다 갚았다. 원리금은 다 갚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제한은 영구적인 공개 기록이 남고요. 이것도 법원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8년 동안 신용등급에 많은 피해를 끼친다라고 하고요. 3회 이상 지불하지 않으면 제한이 종료되고 다른 제한을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빚을 탕감하는 게 그만큼 이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그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고요. 이 부채 관리 프로그램, 뎁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인데, 이 그 이자를 대폭 인하시키거나 또는 0%의 이자로 돼요. 그럼 이제 원리금 상환의 목적을 두고 이제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은행들이랑 합의를 하는 건데, 뎁을 통합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은행들에다가 어떻게 플랜을 짜서 그 돈을 갚아 나가겠다. 기간을 얼마만큼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제안서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그걸 동의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이걸 동의를 안 했을 때는 이 사람이 그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가거든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파산을 하게끔 되면 한 푼도 못 받게끔 되는 거고 개인 회생으로 갈 경우에도 거의 못 받게끔 되는 거잖아요. 뭐 이분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고 오랫동안 그 은행 서비스를 못 이용하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그 마이너스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DMP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이 가능하면은 동의를 하는 편이죠. 그리고 DMP는 공개 기록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해요. 그 이거는 2년 뒤에요. 그 면제를 다 하고 나서 2년 뒤에 그 제외가 되고 2년 이내에 내가 어떠한 대출을 받고 싶다라든지 이러면은 비렌더를 통해서 조금 이제 높은 이자로 그 진행을 하게끔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수수료도 존재를 하고요. 그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한 7만 불을 이제 처음에 그 인스톨 그 처음에 수수료가 한 150불 정도가 들었고요. 그리고 매달 한 75불에서 100불 정도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매달 내는 돈이 한 1,300불 정도 돼가지고 한 5년 정도의 기간이었었는데 어 그러면은 75불이 어떻게 보면은 꽤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걸 통해서 좀 이렇게 그 기간을 늘리고 원리금 상환에 집중을 하고 하는 게 뭐 그나마 낫다. 뭐 그 더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조금 읽어보니까 컨슈머 프로포절도 좀 볼게요. 이거 파산을 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이제 상환할 여유가 없고 뭐 그래가지고 그 자산 가치보다는 부채가 당연히 더 많고요. 근데 이제 다 갚을 만한 여력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지불을 완료하는데 5년 미만이 소요가 됩니다. 그 소비자 제한이 그러니까 한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지원자가 다 갚을 만한 수준이면은 아무래도 뎁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끔 되고요. 그리고 부채가 훨씬 더 많다. 그 이때 이제 GDS랑 어 그 뭐냐 GDS랑 그 TDS를 따져요. 토탈 뎁 서비스 레디오 뭐 이렇게 이런 걸 따지는데 이거는 그 모기지 대출을 일으킬 때 보통 이제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의 그 지출이 그 몇 퍼센트를 차지를 하냐, 그러면 그거를 한 40% 이내로 그 봐야 돼요. 근데 그걸 훨씬 넘는다. 이러면은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그 GDS, TDS 기준을 따라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DMP를 받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 수입을 좀 늘리고 기간을 조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이제 지원자가 DMP 쪽으로 조금 이제 좀 더 그 뭐냐, 부채를 갚으면서 그 신용등급의 악영향이 좀 덜한 방향으로 좀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 기간 동안에 그 뭐냐, 그 채무를 이행하는 거를 기피하는 거죠. 이게 길어지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 희망도 좀 덜하고 몇 년 안, 이게 몇 년만 갚으면은 이제 끝이 보이는 거죠. 터널의 끝이 보여야 조금 이제 열심히 달려갈 힘이 생기는 건데, 터널의 끝이 안 보이면은 자포자기하죠. 아무리 걸어가고 아무리 빚을 갚아도 이게 지금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그럴 경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걸 이게 좀 벗어나는 시기를 좀 빨리 잡으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5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소비자 제한 제출. 소비자 제한을 완료하는 것은 인가된 파산 관제인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 법적 절차예요. 법적 절차. 그 DMP는 법적 절차는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조금 이제 달라요. 공식적으로 기아의 채권자에게 적격 부채의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그 채무를 탕감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채를 보유한 채권자는 동의해야 하며, 그 이는 기아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걸 안 갚겠다, 나 개인회생 해달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제한이 수락되면 그 5년 이내로 맞추는 거예요. 5년 이내로. 그래서 한 50%를 탕감을 해야 될지, 뭐 25%를 탕감을 해야 될지, 이걸 여기에서 정하는 거고요. 제한사의 무담보 및 담보부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무인 무담보 채무를 다루다라고 해요. 정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경우에 최소 7년 동안 뭐 학교에서 하고 뭐 정부 학자금 대출도 기아가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되면 추심 활동이 중지된다라고 하고요. 법원에서 수락되고 등록되면 관제인에게 지불을 시작을 하고 이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게끔 됩니다. 차량과 집과 같은 자산을 유지하려는 경우 채권자 또는 수탁자가 해당 가치를 지불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해요. 본질적으로 제한을 통해서 다시 구매한다라는 걸 의미라. 이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살 수 있게끔. 그리고 채무를 좀 이제 갚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다시 희망을 갖고 새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이제 도와주는 거죠. 채무를 어느 정도는 갚고 갚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갚고, 그 기간을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그 크레딧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은 선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대비를 할 때 이게 필요하다. 그 미리 알고 시작을 하면, 내가 지금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에서 수습을 시키고 채무탕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어떻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미리 알고 있으면 빚을 일으킬 때도 조금 이제 맘 편히 일으킬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빚을 내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봤었어요. 그 지금부터 한 5년 전, 6년 전에 이 내용을 미리 보고, 아, 내가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못되면 이 빚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구나. 물론 빚을 안 짓는 게, 이 소득을 내는 게 더 좋죠. 근데 빚을 지더라도 저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좀 이렇게 투자가 좀 필요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했어요. 제가 소득이 적고 그리고 지출이 지금 더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미래에 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도전들을 많이 한 거죠. 뭐 좀 많은 경우에서 좀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나거나 좀 이렇게 별 소득 없이 끝났을 때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3년 전에는 마이너스 7만 불이었고 그리고 그 담보대출도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1억 가까운 빚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청산이 돼가지고 그 처음에 일으켰던 모기지 대출을 제외를 하고는 다른 거의 대부분의 빚은 청산이 된 상황에서 플러스 7만 불 정도의 수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산으로 하면은 좀 더 좀 더 많은 그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데콘솔리데이션 그리고 컨슈머 프로포절, 뱅크럽시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꽤 어, 괜찮은 도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